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64페이지고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이제 물을 이제 버려지는 부분인데 사실 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우리는 이제 정화조, 뭐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요거는 우리 이제 이 버려지는 물에 대한 컨트롤하는 법령이 뭐냐면 하수도법이거든요. 하수도 법령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화조, 뭐 오수처리 시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수법에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 하수법에서는 개인의 어떤 건물이나 뭐 공동주택도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물에 대한 관리를 다루기도 하고 이 또 하수도법에서는 또 한 분야는 뭐냐면 공공. 요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법령도 하수도법이거든요. 하수도법은 크게 개인 하수처리, 개인 하수에 대한 관리도 컨트롤하고 공공 하수에 대한 관리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에서는 이렇게 개인과 공공으로 나누어서 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까지는 학습하실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고 그 하수도법의 이 건물, 시설, 이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법령상 용어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이제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대에서 쓴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트랩도 있고 통기관도 있고 뭐 쭉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정 장소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방류를 하게 되고 이제 유입이 이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리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처리하는 거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요 처리하는 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정화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정화조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하나가 아니고 정화조일 수도 있고 오수 처리 시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뭐 큰 거는 오수 처리 시설이고 작은 건 정화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요 유입되는 유입 오수가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들어와서 이 오수를 처리하겠다. 그러면 정화조라고 불러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정화조라고 부르고 이거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오수에다가 그 밖의 오수 뭐 그 밖의 오수는 뭐가 있을까요? 주방, 욕실, 세면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물이 유입돼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이제 공동주택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화장실 물 따로 가고 주방 물 따로 가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아까 그 배수배관에서 우리 루프 통기 할 때 보신 것처럼 기구 배수관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 배수 행지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수평지관을 통해서 다 모여서 나가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조그마한 단독이나 이런 데는 그걸 다 합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은 별도로 가고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화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조와 오수처리 시설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시는 거를 정리할 수 있고 또 요 둘을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것만 잘 정리를 일단 해 두시면 기초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좀 들여다 보면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먹는 물보다도 이 버려지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먹는 물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먹는 물이 오염이 되면 그 먹는 세대, 먹는 단지만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버려지는 물이 문제가 되면 물고기도 죽고 뭐 이 물을 다시 재생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뭐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설이 뭐 이런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나 폐수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이거 잘 버려야 된다. 그래 물고기가 여기 산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지자체별로 다 설치를 합니다. 거의가. 그렇다 보니까 얘가 방류가 돼서 이리로 가요. 이렇게 요즘은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보내도 어차피 여기 가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천 방류. 이런 패턴이 요즘 지어지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강하게 규제를 하던 것을 지금도 물론 강하게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공공하수처리장이나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된 것은 어떤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법적 기준을. 그 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낼 것도 없고 그렇게 했죠. 그죠? 이런 추세에 있다라는 게 최근 한 13회 이후부터는 이쪽 이제 이 하수법에 이런 법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이게 또 다행스러운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4, 65, 뭐 66, 뭐 67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다만 하나 좀 기억하실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서 방류를 하거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이 방류수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누가 체크를 하냐면 기술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크를 해요. 기술 관리인. 대개 우리가 뭐 전기 그럼 전기 안전관리자가 하고 뭐 가스 안전관리자,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 뭐 소방시설 그러면 소방 안전관리자 이런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 유독 이 하수법에서는 안전관리자라고 안 하고 기술관리인이라고 해요. 기술관리. 그래서 왜 이제 이걸 안전관리자라고 안 하고 기술관리인이라고 하냐면 정화를 이렇게 오수든 아니면 수액화학 오수든 그 밖에 오수든 이렇게 이제 정화를 하려면 처리를 하려면 이 처리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깨끗한 물로 누가 해요? 미생물이 합니다. 미생물이 뭐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변기를 내렸다. 그럼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똥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똥물이 나갈 때는 깨끗한 물이 돼요. 그죠? 그럼 이때 들어올 때 당시 유입 상태 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를 이 미생물이 생물학적 분해 활동을 해서 혹은 정화조라면 화학적 분해 활동을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생물은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도 있고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도 있지만 어쨌든 생물이라는 거죠. 생물.
다른 기계 장치는 다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승강기도 무생물, 전기도 무생물, 다 무생물인데 유독 얘는 생물을 다루는 거예요. 생물. 그래서 안전관리 이런 표현 안 하고 기술관리, 그 의사 같은 거죠. 이 미생물을 다루는 이런 기술관리인을 두게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이 미생물을 실무에서 이제 오니, 슬러지, 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정도만 기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67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지관리 용어로 첫 번째 오니, 슬러지 이 얘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이제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게 미생물이거든요. 얘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물은 다 그렇죠? 이 정화 안 된 물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 컨디션을 얼마만큼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거냐, 분해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그걸 누가 한다고요? 기술 관리인.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수질기사, 수질기사가 이제 이 역할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68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물질, 뭐 용전물질, 고용물질, 그 여제라는 표현인데, 여제는 뭐냐면 이 오니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생물을 그냥 놓으면 다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사는 집을 이제 여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기성과 혐기성이 있다. 그래서 68페이지예요. 그 7번, 8번. 호기성과 혐기성. 공기를 좋아하느냐, 공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면 공기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꽉 막아둡니다. 부패하죠. 부패로 화학적 분해 활동을 하는 거고, 호기성이다. 그럼 공기를 되게 좋아해요. 공기를 주면 줄수록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줘야 되죠. 그래 공기를 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9번의 폭기라고 하는 겁니다. 폭기. 공기를 기폭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컨디션을 얼마나 잘 유지시켜 줄 거냐에 이제 이 정화의 기술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68페이지에 보시면 오수 정화 방법으로 뭐 호기성, 혐기성 이런 생물학적 처리도 있지만, 요 전 단계에서 이 생물이 먹을 수 없는 거, 분해 활동 할 수 없는 거 걸러내는 거, 이런 거를 물리적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이제 나갈 때 미생물 같은 거 소독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화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수질 오염이 방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오수 처리 시설이요, 뭐 정화조요, 아니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요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로 돌려보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제 하실 일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제4절의 급탕. 자, 이제 요 급탕이라고 하는 건데요. 급탕. 급탕은 이제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세대에서 따신 물, 샤워하고 할 때 이제 따신 물, 이제 공급되는 그 과정을 급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탕은 여기 있는 이 보일러에 이렇게 이제 물을 집어 넣어서 가열을 한 다음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요 과정을 이제 급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급탕이라고 하는 열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열 관리. 우리가 이제 열 관리, 뭐 급탕, 난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 관리인데요. 요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뭐 이 급탕수를 공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75도짜리 급탕수를 공급하는데, 공급받는 곳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있죠, 이런 데가. 그죠? 중앙 난방을 한다면.
그러면 이 용수가 이렇게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 세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아야 되죠. 여긴 되게 뜨겁고 여긴 되게 차갑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균형이 열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다. 난방이든 급탕.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멀리 있으니까 여기가 차죠. 가다가 1도라도 식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급탕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공 측면에서부터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 때 이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공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것이 역환수 방식이다. 뭐 또 보온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에어를 빼준다든지 순환이 잘 되게끔 또 일정 그 정류 같은 양의 물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에어를 뺀다든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서 요 보호는 뭐 이렇게 배관을 감싸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요 역환수 방식과 요 정유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단관식도 있고 복관식도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 관으로 이렇게 해서도 공급할 수 있죠. 이렇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 온도 차이가 좀 나겠죠. 온도 차이 이 단관식으로 하면 온도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수도꼭지 틀기 전까지는 물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식는다는 거예요. 식을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운 물이 와 있어도 계속 안 써. 뭐 하루 종일 안 쓰고 나서 틀면 여긴 찬물이 돼 있잖아 이미. 그럼 뜨거운 물이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올 동안은 찬물을 버려야 되잖아. 그죠? 이 단관식의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복관식을 설계를 하죠. 시공 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이제 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시 보일러를 가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꼭 수도꼭지를 열기 전까지는 항상 이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고 여기도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 물은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수도꼭지 딱 열면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따뜻한 물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잡혔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균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뜨거운 물은 나오는데 온도 차이는 어떻다?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온도차 제거하는 게 열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역환수 방식인데 말 그대로 역환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급탕수가 돌아오는 그 배관을 다시 한번 돌린다는 거예요. 리버스 리턴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돌아오는 관을 다시 한번 돌린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돌아오는 관이 뭐예요? 이게 돌아오는 관 아니에요? 이게 돌아오는 관? 그죠? 이게 돌아오는 관을 이렇게 오게 안 하고 여기서 무슨 소리야? 이쪽으로 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보면 갈 때는 금방 가는데 올 때는 못 오죠. 어떻게 와야 돼? 여기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요. 그죠? 돌아오는 관을 돌리는 거예요. 환수관을 뒤로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체적인 A나 B나 C의 배관의 길이를 봐요. 배관의 길이가 예전에는 A, B, C 순으로 점점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버스 리턴을 해놓으면 A 배관 길이와 B의 배관 길이와 C의 배관 길이가 어때요? 같지요. 그죠? 배관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배관에 있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겁니다. 정류 말 그대로. 같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의 양이 같다. 그러면 흐르는 물의 양이 같으면 순환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순환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 온도가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배관은 빨리 가서 빨리 오면 그게 더 뜨겁겠죠. 어떤 배관은 늦게 가고 늦게 오면 그건 더 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물이 똑같이 상시로 계속 돌고 있다면 그럼 어떤 지점에서든 물의 상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돕고 물의 온도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게끔 설계 시공하는 것을 역환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급탕에서는 급탕이든 난방이든 이 순환할 때 순환과 그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역환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환수 방식. 역환수 방식. 그러니까 환수관을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 환수관을 뒤로 돌린다는 얘기는 배관의 길을 갖게 해서 물의 양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급탕 쪽에서 하나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늘고 주는 거죠. 수축하고 늘어나고. 여러분 철길 아시잖아요. 철길. 철길을 쭉 가다 보면 철길이 딱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에 철길이 늘어났을 때 꽉 채워져 있으면 뒤틀리잖아요. 이 급탕 배관도 유체가 흐르는 유체 중에 가장 뜨거운 유체가 흘러요. 급탕 배관에. 그러니까 뜨거운 배관이 지날 때는 이게 늘어나죠. 배관을 보일러를 가동하면 이게 늘어났다가 보일러를 꺼버리면 이게 다시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놔야 돼요. 철길처럼. 그렇게 끊어놓는 거를 신축 이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축 이음. 끊어놓는 것을 이어놓는 거죠. 끊어서 잇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뭐 신축 이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형태를 보면 배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 배관과 이 배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물이 안 새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주름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물은 안 새죠. 근데 늘어나면 얘가 좁혀지거나 아코디언처럼 좁혀지거나 늘어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걸 벨로즈형 이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급탕 배관은. 그래서 그 배관의 신축, 그래서 71페이지 하단 보시면 배관의 신축 이렇게 돼 있고 뭐 신축 이음새로 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뭐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슬리브형 이음, 벨로즈형 이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영어라 힘든데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벨로즈형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슬리브형 이음은 뭐냐면 슬리브가 안에 이제 끼워 넣는 걸 슬리브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이제 배관을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바깥 배관을 하나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주름관으로 잡고 얘가 늘어날 때 여기서 유격이 잡히게끔 이걸 슬립을 집어넣는 거. 그걸 슬리브형이라 그러고 신축 곡관이라고 그러는 거는 배관 자체를 이렇게 곡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늘어나도 얘가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을 해놔도 여기에서 신축을 스프링처럼 잡아줄 수 있다는 거.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스위블 조인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위블 조인트는 엘보를 이용을 해서 얘하고 얘를 이을 때 이렇게 이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고 뭐 이렇게 엘보를 이용을 해서 얘가 받고 얘가 신축을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위블 조인트라고 해요. 통상적으로는 요 벨로즈형이나 뭐 요 슬리브형을 많이 씁니다. 그 이제 고압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신축 곡관 같은 걸 쓰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슬리브형 이음, 신축 이음하고 그 3번의 슬리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슬리브형 이음, 신축 이음은 여기에 슬리브가 들어갔죠. 요걸 슬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리브는 그냥 이런 급탕뿐만이 아니고, 자, 이렇게 우리 급수에서도 슬리브를 쓰는데 어떤 때 쓰냐면 이런 거죠. 자, 외부에서 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관을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이제 쓴다. 그럼 이제 배관이 이렇게 벽을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벽을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관이 들어올 때.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관을 설계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관이 오염되거나 이 관을 교체를 해야 돼. 그럼 벽을 깨야죠. 그죠?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공사할 땐 이렇게 슬리브를 집어 넣죠, 여기다. 슬리브를 건축물에 집어 넣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슬리브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 배관은 이렇게 요 속에 이렇게 배관을 넣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슬리브, 얘를 슬리브라고 부르는 거죠. 슬리브. 그럼 슬리브는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건들지 않아도 배관만 쏙 빼면 되죠. 이걸 슬리브라고 해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신축을 조절하는 걸 슬리브형 신축이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슬리브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탕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신축에 대한 대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축약이 되고요. 뭐 시험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이론적인 아주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보일러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도씨의 물을 뭐 80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몇 칼로리가 필요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심화 또 개론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을 잡으시려면 이론적으로 접근이 좀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부분이 이제 열과 관련해서 이제 난방인데요. 난방. 우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중앙 난방이다. 개별 난방이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그죠? 난방과 관련된 이야기, 제 5절. 이렇게 개별 난방. 또 어떤 게 있어요? 중앙 집중식 난방.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지역 난방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지역에 지역 난방 공사가 있어서 뭐 여론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은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규정에 의해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난방도 이 세 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한다든지 급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게 열원이라 그래요. 뭐 난방 급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방수나 이 급탕수를 열원이라고 하는데, 이 연월은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대에서 얻겠다. 그럼 개별 난방이라 그러고, 단지 내에서 얻겠다. 그럼 중앙 집중 난방이라 그래요. 이걸 지역에서 얻겠다. 그러면 지역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중앙 집중 난방, 지역 난방의 그 난방비 급탕비를 설명할 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 회계 관리 관리비 분석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통상 이제 우리 그 실무적 추세로는 이 중앙 집중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중앙 집중 난방을 하게 되면 이 기계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일단 많이 들고, 또 그걸 유지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에 따른 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요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이 거의 이제 정형화, 뭐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뭐 아무래도 규모의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뭐 출퇴근 시간 다 틀리고, 뭐 이게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서 지역난방 여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대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별이나 지역난방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이제 74페이지에 보시면 난방 방식별 특징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개별, 중앙, 지역, 소형 열병합. 이 소형 열병합이라는 게 열병합 발전 방식이 좀 예전에 좀 유행을 했던 방식인데, 뭐 이것도 중앙 집중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그 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발전할 때 나오는 열로 냉난방하는 거를 소형 열병합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는 보일러잖아요, 핵심은. 그죠? 그래서 이 보일러와 관련된 보일러의 종류, 또 보일러의 그 열량,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에 이제 냉난방 하고 나면 이제 환기,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기초 과정에서도 일부 찾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뭐 20회에도 시험이 나왔지만 아주 또 시험에 잘 구성되는 부분이고, 또 법규,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무에서 꼭 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76페이지를 잠깐 넘기시고 77, 78, 76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아유 힘들다. 넘기시는 순간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래서 요거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지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 개념이 좀 기초적으로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심화라든지 실제 문제 구성이 됐을 때 여기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여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규정이다. 그럼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전략상 뭐 8문제 정도, 7, 8문제 나오면 6, 7문제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잡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략상. 힘들어도 해야 될 부분. 그럼 이제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제 6절인가요? 예.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76, 77페이지 그 깨알 같은 글자가 시험 문제예요. 그걸 외울 수는 없죠, 그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틀을 지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환기라는 표현을 써요. 배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어디 화장실 같은데 팬 같은 게 공기를 막 빼주잖아요. 그죠? 이걸 배기라 그러고, 환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교환하는 걸 환기라고 합니다. 개념이 달라요. 배기는 오염된 공기를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그 주먹질.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도 돼요. 배기는. 공기를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환기는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빼내는 만큼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공기가 들어온 만큼 공기가 나가는 거. 그래서 이 환기가 어려운 이유는
공기를 그냥 빼내라. 그럼 그냥 빼내면 되는데 공기는 빼낸 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공기량.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난방이 안 되면 어때요? 춥죠? 덜덜덜 떨지요. 급탕이 안 되면 찬물로 씻어야 되죠. 춥죠? 감기 걸리죠. 그렇다고 죽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냥 추운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돈 있는 사람 많이 떼고 없는 사람 덜 떼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는데 공기는요.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으로 강제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기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환기해라. 창문 훅 열고 환기됐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환기는 공기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이란 얘기는 공기를 바꿔주는 건데 바꿔주려면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양 이것 때문에 까다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양을 규정으로 해놨어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 규정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얼마만큼 공기가 들어와야 되느냐? 시간당 0.5회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5회? 그래서 그거를 환기 횟수라고 불러요. 환기 횟수.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창문 생각하면 환기 횟수? 야, 환기 2번 했냐? 아침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에 했어요. 그럼 저녁부터 한 번 더 해. 한 번 할 때마다 이래. 그러면 1시간에 창문을 반씩 열으라는 소린가? 뭐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그 76, 77페이지의 그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갑니다. 그래서 요 환기를 이해를 하실 땐 자연 환기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계 환기를 가지고 이해를 할 거예요. 자연 환기는 말 그대로 창문 같은 거 열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 이런 형태고, 기계 환기는 기계에 의해서 공기를 강제적으로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현 건축물, 뭐 고층 건물 이런 데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쾌적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다른 기계 기구에 의해서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기계 환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최적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숫자를 인위적으로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그래서 3m 높이 가로 세로 10m인 최적 공간이 있다 그래요. 가령 이 강의실이 지금 자연환기가 아니고 김일현 건축물로 해서 공기를 어디선가 불어 넣어 준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이게 김일현 건축물인데 어디서 공기가 안 들어오면 이 안에서 답답해서 죽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지금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자 쪽에 보니까 이런 라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만큼은 이게 이제 김일형이니까, 그죠? 그 일정 기압을 유지하면서 나가겠죠. 그죠? 그래 들어오는 만큼이 다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공급되는 만큼이 공기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기계가 공기를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제 쭉 가보면 이쪽에 이제 외부에 이러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선풍기 같은 커다란 프로펠러가 이렇게 임펠러가 장착된 이러한 기계가 막 이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가 외부에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요거에는 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기가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섞여버리면 오염된 공기만 계속 공급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또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개념. 근데 이 뺀 공기를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외부에서 공기 들어와서 불어넣는 건 좋은데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 혹은 한겨울에 냉방을 시컷한 그런 차가운 공기나 난방을 시컷한 따뜻한 공기를 한 번 쓰고 그냥 버려버리면 이 에너지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설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기를 다시 쓰고 싶으면 얘를 열고 얘를 닫아버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나갔던 공기가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열어버리고 얘를 닫아버리면 그냥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조절 밸브처럼 이게 이제 뭐 10% 20%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놔요. 좀 어렵겠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기 조화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공기 조화 설비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공기, 하모니, 공기를 조화하는 유니트, AHU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공기 조화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이 공기 조화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조화하기 때문에 공기뿐만이 아니고 외기의 공기뿐만이 아니고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도 같이 믹스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사실 요 개념만 알아도 이제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최적 공간에는 얼마만큼의 공기를 불어 넣어 줘야 되느냐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법적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만큼이요? 시간당 0.5회만큼을 넣어줘라 그 얘기.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 이제 환기량을 결정하는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N은 V분의 시간당 Q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을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요 N은 넘버입니다. 횟수, 넘버, 숫자. 숫자는 V, 볼륨. 요걸 이제 다시 표현하면 최적이 돼요. 최적. 이걸 다시 쓰면 요 횟수는 최적. 볼륨이에요. 볼륨의 V입니다. 최적분의 Q, 량. 공급량. 요걸 이제 이게 이제 N이고 이게 V고 이게 Q예요. 이제 요 얘기입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급량은 1시간의 공급량과 하루의 공급량은 다르죠. 하루 동안 하면 곱하기 24를 해야 되잖아요. 1시간에 한 거에. 계속 가동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공급량은 단위를 좀 잡아줘야 돼요. 기준 단위. 그게 1시간. 1시간의 공급량을 가지고
봤을 때 0.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경우를 가지고 이게 0.5라고 하는 숫자, 횟수는 0.5 숫자죠. 0.5를 맞추려면 이 최적은 얼마였어요, 여기가? 볼륨은 요 건축물이라면 300세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그죠? 최적은 300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0.5가 나오려면 시간당 공급량은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당 공급량은 150세제곱미터 풍량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량을 이제 단위가 풍량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시간당 150세제곱미터 풍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는 1시간에 150세제곱미터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죠? 최적 공간은 300인데 150세제곱미터 풍량이 1시간에 들어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그 소리예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깨알 같은 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됐는지요? 확인 하나 해볼게요. 이게 3년 전의 기준을 실제로 예를 들게요. 0.7회 이상이었어요. 시간당. 이게 3년 전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0.7회일 때는 바람이 얼마만큼 나와야 돼요? 똑같은 공간이라면? 그렇죠. 210세제곱미터 풍량이 나왔어야 되죠. 그죠? 예전 규정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150짜리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것 사이즈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많이 와야 되니까 프로펠러가 이만큼 컸어야 되죠. 그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래야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0.5로 개정했다는 얘기는 공족이 이렇게 큰 거 아니고 요만한 거면 돼. 그 소리 아닙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 풍량 요만해도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150만큼만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저게 풍량의 단위. 최적 대비 풍량. 그죠? 최적 대비 풍량. 최적 대비 풍량 이야기예요. 0.5가. 요걸 이해하시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고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잡혀야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꾀알 같은 글씨는 이제 기본 과정 또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할 텐데요. 하나만 여기서 확인하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이 지문이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 요거는 이제 염려가 없어요. 근데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77페이지를 봅니다. 기계환기설비에서 1번에 1번, 참고 1번. 요 지문이 이해가 가면 돼요. 1번, 기계환기설비에서 환기 기준은 아까 봤던 시간당 0.5회죠.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하는데 가로 열고 보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라고 하는 것은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체적 풍량 150을 그죠? 150세제곱미터를 실내 총체적 300세제곱미터로 나눈 횟수다. 그죠? 그래서 0.5가 된 거죠? 요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요거. 와, 진짜 이거 내일 시험 보러 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여긴 벌써 딱 압도를 하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서죠. 근데 요 개념이 잡히셨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얘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얘는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다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외워봐야 X가 되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n은 v분의 q, 시간당 q, 요것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최종적으로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예전보다 공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적게 나와도 공기가 좀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고 법을 개정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150만 원짜리 공조기 예전에 210만 원짜리 공조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150만 원짜리 공조기를 설치해도 된다. 끝.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보시로 하고 조금 쉬셨다가 78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환기까지 했으니까 열도 끝났고요. 이제 기본되는 전기 설비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예, 잠시 쉬겠습니다.